2025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은 우리의 모두가 보안은 더 이상은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LGU 플러스는 기업 고객이 직면한 새로운 디지털 환경과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노력의 연장선이자 미래 보안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혁신이 오늘은 평범해지고 오늘의 평범함이 내일은 구식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어제의 보안으로는 오늘을 절대 지킬 수 없다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격자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위협은 더 교모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해커들은 야근도 휴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고 전략은 곧 경쟁력입니다. LGU 플러스는 이 변화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더 타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될 U 플러스 세시 그리고 알파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전략은 단순히 솔루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객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좀 더 안전하게 전달되고 자유롭게 확장되는 미래를 여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U 플러스의 핵심 전략인 심플리 U 플러스가 있습니다. 심플리 U 플러스는 고객 중심으로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심플리 스퀘어, 복잡한 보안 환경 속에서도 고객이 더 쉽고 안전하게 본질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고객 여러분들의 경험은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LGU 플러스는 그 단순함 속에서도 최고의 보안과 혁신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술을 나열하는 설명회가 아닙니다. 오늘은 함께 보안의 내일을 설계하는 워크숍이자 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LGU 플러스는 고객의 비즈니스가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그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U 플러스에서 회사의 보안 정책과 보안 설계 기술의 검토 역할을 맡고 있는 팀의 보안 정책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 고객 여러분들 뵙고 저희 지금 엄중한 시국에 LGU 플러스의 보안 거버넌스 체계와 그리고 저희가 취하고 있는 비단 기업 사업뿐만 아니라 U 플러스 통신업 본연의 사업자로서 우리 회사가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저희 U 플러스의 고객 정보가 다 크게 올라왔던 정보 유출 사고를 직면으로 맞으면서 사실 꽤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통신업계임에도 불구하고 보안 체계가 큰 혁신을 이뤄야 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정보보호 전달 인력이 약 30명 미만으로 있던 작은 규모의 보안 조직에서 현재는 정보보호 공시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적어도 130명 이상의 직접 인력,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훨씬 많은 인력들로 정보보호 전달 인력을 구성해서 이제 아주 작은 세밀한 도메인 분야별로 정보보호의 전문성을 갖춘 조직들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CEO 직속에 이제 경영진 레벨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개인정보 최고 책임자를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제 사업
또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보호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 비토 파워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경영진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이 보안을 고려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 건데요. 정보보호 투자가 저희 유플러스가 이제 인원도 적었지만 정보보호 투자도 당시에는 높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하나 작년 사고를 겪은 이후 연도부터는 연간 1,000억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아직 이제 언론 발표된 7,000억 투자 계획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으로도 정보보호 투자를 꽤 활발하게 하고 있는 네이버와 동등 수준의 정보보호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통신사업자가 생각보다 꽤 많은 이 기업이나 이 소매 대상 서비스들을 연간 수백에서 수십 건 만들어내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한 번 출시되는 건 쉬운데 출시되고 유지되고 폐기되기까지의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안의 홀은 사실 이런 약한 고리에서 보통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아무리 비즈니스 목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보안상 필수로 준법하고 또 기술적으로 예상되는 위험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Secure by Design 사상 하에 서비스 생애 주기별로 보안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강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안의 승인 없이 취약한 채로 서비스가 출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또 직면하고 있을 텐데요. 회사의 개발 조직이나 임직원들이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생성형 AI 서비스의 사내 이용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보안 담당자가 계시다면 많이 스트레스 받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알려진 것처럼 챗GPT나 제미나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수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업뿐만 아니라 LG 그룹 내 자체 모델에 기반한 유플러스의 특화 모델 익스이젠이라는 모델도 가지고 있고요. 엑사원을 이용한 다양한 기업 서비스들, 또 소매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 다양한 AI 업무 비서들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준수해야 될 취급 데이터의 기준들도 수립하고 또 AI 서비스를 생성할 때 대외 서비스와 연계, 안전한 이용 환경 등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서 정책화하거나 또는 임직원들에게 이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인식 제고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에 저희가 30년 남짓으로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들을 전개하였습니다만 이 글로벌 수준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수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퀘스천으로부터 시작해서 니스트 미국 이제 국립표준원인데요.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한 우리 회사의 각 영역별 보안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서 어디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해서 더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수립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5년간 7천억을 투자할 예정이고 이미 1,000억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안은 사실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몇 년 전 다녔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RSA에서도 휴먼 엘리먼트가 당시 주제였는데요. 그래서 결국 보안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체계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메일에 임직원의 잘못된 이메일 클릭 한 번으로 내부 시스템은 한 번에 다 장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과 협력사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실제 사례 기반의 악성 코드 이메일 보유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냐면은 저희 LG플러스.com 도메인과 매우 유사한 사람이 식별하기 잘 어려운 알파벳을 조작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임직원들에게 좀 불평을 살 만큼 엄격하고 실제와 같은 훈련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사전 예고 없이 글씨 진행해서 계속해서 직원들의 인식들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이 보안 정책을 이해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전문부서, 전담부서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보안 정책을 글로만 일방향 전달하지 않고 이거를 저희 앞서 설명드렸던 자체 AI 모델, 생성 AI 모델의 웹 엔진을 사용해서 보안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성 AI 서비스 기반의 정보 보안 AI 비서를 출시해서
보안 포털에서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정보보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 온프레미스 환경의 보안 장비들이 엄청난 규모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신업은 전국 단위의 망을 운영하고 있고 또 서버 기반, 통신 장비 기반의 거대 인프라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IPS 방화벽, 웹 방화벽과 같은 또는 접근자 시스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안 장비들을 개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포인트 솔루션들로는 바뀌고 있는 급변하는 인프라나 이 서비스 개발 환경을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임직원의 정보 서비스 이용할 때 PC 환경의 보안도 과거처럼 EPP나 또는 개별 DLP와 같은 포인트 솔루션으로는 일관성 있는 보안 정책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한계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내부 사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또는 SaaS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관된 보안 정책을 엔드포인트부터 최종 리소스 서버까지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계층 보안 기능을 통합한 SASE, Secure Access Service Edge 기반의 이런 보호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거는 2023년 저희 보안 사고를 겪었던 시기부터 시작했고요. 워낙에 큰 회사의 변화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도 이게 SASE가 이 보안업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보안업계의 재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웹방화벽 하나만 잘하던 회사, 또는 웹게이트 하나만 잘하던 회사, 방화벽만 잘하는 회사들이 대규모 인수 소식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글로벌에서 이제 방화벽 기반 회사들이 제공하는 SASE 서비스, 또 라우터 기반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의 SASE 서비스 등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계층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호가 어떤 측면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솔루션을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SASE의 적용을 우리 네카라쿠베 같은 일부 좀 선진 기술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개발사들 외에 기성기업 중에 꽤 이른 시기에 도입을 시작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ASE와 이어서 사내에서 정보 시스템을 접속할 경우에 과거에는 저희가 업무 환경을 논리적 가상화해서 버추얼 데스크탑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컬의 PC는 상대적으로 더 보안을 덜 고려된다는 과거 사상하에 이제 백신의 설치업, 캡처 반지 프로그램 설치 여부만 체크하는 등 단편적인 보안 점검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네이티브 서비스를 포함해서 SASE의 여러 기능들을 다 통합해서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PC 환경의 포스처를 더 다면적으로 체크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컴플라이언트한지를 체크한 이후에 서비스에 인가하는 절차 등을 점진적으로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또 통신사 중에 아마 SaaS 이용률이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SaaS 서비스에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하고 또 인가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aaS의 통합 인증과 권한관리 체계를 일찍이 도입해서 수년째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는 글로벌로 사용하고 또 저희 사내 자체 개발한 이 기업군의 서비스와 함께 비교해가며 다양하게 비교 검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 데이터들, SaaS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의 데이터 입출력 행위들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서 이런 보호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의 가능성을 가장 빠르게 유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희가 만드는 지금 U+SASE 서비스에서 주로 이제 기술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까 오프닝에서 저희 주원계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어떤 기술이나 기능에 대한 설명이나 소개보다는 저희 U+라고 하는 통신사가 왜 이런 보안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통신사들이 보안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그런 통신사들이 진행하던 보안 사업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U+는 이 보안 사업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건지 그거를 저희 팀 그리고 U+셋이 담당자분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으로 또 가지고자 합니다. 뭐 기술 얘기를 안 하기로 해도 사실 셋시가 뭔지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셋시는 제가 지금 장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네트워크 통합 보안을 제공 가능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이게 네트워크 보안에서 태초에 이제 80년대 방화벽이라는 게 가장 처음 등장을 했었고, 방화벽에서 조금 더 발전한 형태가 UTM이라고 하는 국내 보안 시장에서는 이 UTM이라는 용어를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쓰고 있을 정도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가장 익숙하신 용어실 텐데, UTM이라고 하는 기존의 방화벽보다 여러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된 그런 이제 컨셉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엔지파이어리라고 하는 차세대 방화벽이라는 컨셉이 또 새롭게 나왔고요. 이때부터 이제 좀 각광받던 보안 업체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10년 넘게 이제 별다른 네트워크 보안 쪽에서는 새로운 그 신기술 관련된 용어가 안 나오다가 2019년도에 팬데믹 직전 연도죠. 이때 이제 셋시라고 하는 네트워크 보안을 지칭하는 향후 로드맵에 대한 기술 용어가 가트너에서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통신사의 지금 U+에 조인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그 이전에는 한 15년 정도 국내 보안 업체에서 보안만 평생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셋시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당시에는 제가 실제로 이 셋시라는 서비스를 과연 그 당시에 제가 속해 있던 회사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가, 서비스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검토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2019년이었고, 지금 뭐 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 보안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글로벌 트렌드랑 비교해 봤을 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텀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19년도에 이런 용어가 나왔으면 우리나라는 5년 후 2024년 정도쯤에 좀 본격적으로 유행을 타다가 5년이 더 지나면 그때쯤에 이제 슬슬 해당되는 솔루션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국내도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는, 이건 뭐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2007년도에 나온 엔지파이어리라는 용어 자체도 2010년 중반 정도 즈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분들이 찾으시는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셋시는 그 직전 세대인 차세대 방화벽보다 더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구조적인 차이점이 차세대 방화벽까지는 하드웨어 기반이었습니다. 도입하려고 하는 곳에 방화벽 하드웨어를 직접 구축을 하고 딜리버리해서 세팅하고 이런 식의 이제 액션이 필요했다면, 이 셋시라는 것부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SaaS형 보안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 구축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요새 이제 보안 기사나 다른 셋시 업체분들 이제 서비스 소개하실 때 보면은 좀 빠뜨리는 부분들이, 이게 셋시에는 크게 이제 5가지 기능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GTNA라고 하는 기능이나 SDN 같은 기능은 해당 고객사의 네트워크 환경이 온프렘에 해당되면은 그 온프렘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이제 고객사 상황에 따라서 정말 하드웨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케이스에서는 기존처럼 하드웨어가 동일하게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셋시에서 먼저 등장했던 개념은 아닌데, 요즘 이제 22년도부터 이제 챗 GPT다 해가지고 굉장히 AI 쪽이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셋시 또 컨셉은 기존보다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애드돼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AI를 활용한 보안, 그 다음에 AI에 대한 보안. 실제 이제 필드에서는 Security for AI, 그 다음에 AI for Security라고 하는 용어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AI를 쓸 때 데이터나 이런 게 유출되지 않게끔 하려면,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 보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보안 서비스 제공 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냥 만들어서 보안 기능들 만들어서 제공을 했다면 우리 보안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서도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
크게 보안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AI에 대한 그 기술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조금 있다가 저희 플러스 세시에는 어떤 AI 서비스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전에 그 저희 정보부 정책팀 팀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건데 뭐 한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그냥 회사 딱 최상단 경계에다가 보안 장비를 디도스 놓고 방화벽 놓고 IPS 놓고 와프 놓고 그 밑에는 이제 L2 도메인 단에는 낭 놓고 이런 보안이 다 끝났죠 사실.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게 모든 사이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안 구성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구성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고 당연히 그 기본적인 구성은 진행이 돼야 되고 근데 그 구성이 뚫리던 이유가 그 이제 안 좋은 행위들을 많이 하는 그 공격자들이 그 공격 수법이나 이런 게 점점 진화하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기존처럼 그런 딱 내 집 문에만 설치하는 그런 보안 장벽은 크게 이제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고 있었죠. 거기에 아울러 제 기억에는 2015년, 16년에 AWS 코리아가 국내에 처음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클라우드가 활성화는 안 돼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 회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률이 많이 올라갔죠. 우리나라도. 클라우드라고 하는 또 다른 복병 때문에 기존 보안 컨셉 가지고는 너무나 이제 복잡해가지고 기존 그 보안을 그 하던 컨셉으로는 더 이상 이제 완벽하게 막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에 잠깐 늘어졌던 것처럼 이런 새로운 공격 유형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기능이 있으면 그거를 또 보완할 수 있는 포인트 솔루션을 또 도입하고 또 도입하고 또 도입하고 수십 개가 보안 포인트 솔루션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제가 그림에는 저 모든 포인트 솔루션들을 유플러스 세시가 커버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저 중에 유플러스 세시에 해당되는 몇몇 보안 영역들은 유플러스 세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존보다는 숫자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컨셉으로 일단 저희가 유플러스 세시를 준비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딱 그 세시 영역 그 자체만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글로벌 벤더라든지 그런 차별점이 딱히 없을 거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이자 장점은 아무래도 통신사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여담으로 우리가 보안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으면 문에 자물쇠도 필요 없고 금고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거든요. 아무도 접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도 나갈 일도 없으니까. 또 우리가 보안을 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보안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이버 보안도 마찬가지인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든 실제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랑 저랑 지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한 건데 그 연결을 제공하는 그중에 논리적 연결을 제공하는 기업이 통신사가 되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통신사가 보안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통신사에 소속이 되어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제가 진짜 평소에 그 추구하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통신사에서 그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제가 그동안에 좀 생각해왔던 그런 전략이나 로드맵들을 펼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보안사업팀 내에서 작년 초부터 몇몇 그 보안업체에서 많이 오랜 기간 종사하셨던 분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요 세시 서비스를 준비를 하게 됐고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세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보안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좌측에 보시면 엔드포인트 보안 영역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서버 보안 우리가 흔히 서버 보안이라고 하는 요새 이제 클라우드 활성화되면서는 워크로드 보안이라고 하죠. 요런 이제 워크로드 보안에 대한 부분까지도 모든 걸 유플러스가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이게 지금 포인트 솔루션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포인트 솔루션 다양한 업체의 수십 개의 포인트 솔루션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도입하셔야 되는 불편함을 유플러스 통신사가 맨 앞에 서서 그런 불편함들을 좀 덜어드리겠다라는 컨셉으로 유플러스 세시라는 통합보안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
요 가운데 보이시는 게 저희 지금 유플러스 세시에서 제공 가능한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딱 요 4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이 케이스 말고 다른 이유로 통신을 하는 일은 전혀 없거든요. 폐쇄망 빼고. 어쨌든 그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100% 완벽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필요한 보안 영역들은 유플러스 셋이라고 하는 통합 보안 플랫폼스러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는 CSP 사업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시 서비스도 사스형 보안 서비스라서 당연히 이제 그 세시 서비스가 동작할 플랫폼이 실제 물리적으로 구축이 돼야 되고, 그 플랫폼의 위치를 저희는 저희 자사 IDC 중에 하나인 노년 IDC 센터에 지금은 한 100여 대 조금 넘는 규모로 세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을 한 상태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서비스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 고객분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시면 하실수록 계속해서 인프라를 구축 확장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 그 유플러스 세시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추출해 놓은 건데, 요거를 저희가 해놓은 이유는 기존의 통신사가 하는 보안 사업은 그냥 단순히 원래 그 보안 업체들의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가져와서 단순히 이제 재판매하는 그런 형태, 물론 이제 저희도 그런 보안 사업 형태가 이미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로 저희 유플러스도 아무래도 통신사다 보니까 연결을 가장 잘 아는 통신사로서 보안까지 고려한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실제 로드맵, 기술적인 로드맵도 리딩을 하고 전반적인 전체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보안 업체랑 같이 공동 개발하고 공동 투자하는 컨셉으로 만들고 있는 서비스다 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장표를 해놨고요. 이 실제 기능 항목들은 저희 유플러스 내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국내 보안 업체에서 경력으로 일하시던 분들, 다 보안 전문가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이 같이 기술을 설계하고 로드맵을 작성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유플러스 셋의 특징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네트워크 보안 영역뿐만 아니라 세시가 원래 해당되는 네트워크 보안 영역뿐만 아니라 엔드포인트 보안, 그다음에 클라우드 보안까지도 아우르는 말 그대로 플랫폼 형태의 통합 보안 서비스를 방향성을 로드맵 방향성으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통신사다 보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그 기업 인터넷 회선 서비스랑 같이 활용도 가능하시고,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기업 인터넷 회선 서비스에는 지금 AI 기반으로 실제로는 머신러닝 기반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 AI 옵스 개념의 트래픽 예측 가능한 그런 기능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저희 유플러스는 처음부터 양자 내성 암호로 계속 저희가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 유플러스 세시에도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 진행 중이고, 이따가 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알파키, 아이디 에저 서비스인 알파키는 양자 내성 암호뿐만이 아니라 동형 암호까지도 적용이 된 상태고, 양자 컴퓨터에 내성 있는 알고리즘이 전 세계에 딱 3종류인데 나머지 하나가 영지식 증명입니다. 제로 날리지 프로파일이고 주로 이제 블록체인에 쓰이는 알고리즘이긴 한데 네트워크 보안 쪽에는 사실 아직은 적용 가능할 만한 의미있게 적용 가능한 포인트는 아직은 제가 못 찾았고, 이 부분도 뭐 언제든지 적용 가능한 부분이 생기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영지식 증명에 대한 기술도 서비스에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공공기관 고객분들도 몇몇 분 참석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시장 쪽에서 가장 큰 화두는 하나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말에 공개한다고 했죠. 국정원에서 국가망 보안체계 N2SF라고 하는, 여담으로 N2SF를 제가 지금 작성하는 것처럼 스퀘어 표기로 해도 되고 그냥 큰 숫자 2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N-스퀘어 SF 발음해야 되냐, N2SF로 해야 되냐, N2SF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사이버안보센터에서 답을 받은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같은 용어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는 기존의 관제 업체 분들이랑 협업을 해서 저희 U+ 자체 보안 관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저희 세시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제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이제 저희 고객 레퍼런스가 이따 잠깐 소개는 드리겠지만 많은 상태는 아니라서 지금은 아까 보여드린 노년 IDC의 팝 하나만 단일 팝으로만 지금 저희가 구축을 해놨는데, 연내 이제 저희가 CSAP IaaS 인증을 진행하게 되면 DR 백업 센터로 또 다른 곳에 또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을 거고, 이후에 이제 주로 이제 국방이나 금융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용 팝을 요청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당 원하시는 고객사 쪽에 아예 전용 팝도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시 서비스가 존재하는 모든 보안 영역을 당연히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보안 인력이, 우리나라가 사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보안 전담 인력이 대부분의 회사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U+ 세시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일종의 가상 CIS 역할을 해드리고자 한다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AI 기반 기능은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말 그대로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가 코어가 되는 베이스 보안 기능이다 보니까 뭐 발생하는 로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협을 예측하거나 분석을 해서 이상 정보들을 제공한다, 모니터링 정보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통신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 기업 인터넷 회선을 100메가짜리를 쓰고 계시는 고객사 분이 계시다면,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미래 트래픽 양을 예측해서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100메가로 모자르실 겁니다. 한 150메가 정도 쓰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기능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선 서비스 쪽에. 그렇게 되면은 셋이랑 같이 번들링을 통해서 그런 이제 AI 기반의 예측 기능도 같이 제공이 가능하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 종합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국내 보안업체 분들이랑 밖에서 보신 지금 오늘 부스 참여해 주신 분들이 저희 U+ 세시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얼라이언스를 맺은 협력 업체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 국내 보안 업체 분들이랑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만 있는 여러 가지 커스텀 요구 사항이라든가 공공 쪽 보안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서 진행을 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걸 준비해가지고 제가 뭐 이런 컨퍼런스나 세시 소개 자리를 고객분들 대상으로 상당히 많이 가졌었는데, 오늘도 아마 제가 볼 때 오신 분들 다 궁금하시면서도 차마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U+ 괜찮나요? 이제 U+ 차례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첫 번째였습니다. 2년 전에.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실제로 기업부문 대표로 해서 피해보상 TF에 대외 업무 하러 2달 동안 나가 있었고, 이후에 복귀해서는 실제 저희 기업 PC방 사업 쪽에 대한 보안 피해보상 그런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정말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정도의 영향이 발생하고 해당 기업뿐만 아니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도 그런 걸 저는 저뿐만이 아니죠. 저희 회사 자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저희 보안정책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정말 많은 투자도 들어갔고, 그리고 저희 회사는 다른 곳이랑 좀 다른 게, 저희 회사는 저희 내부 보안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 고객 대상으로 하는 보안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발표드리고 있는 이런 행사, B2B 대상의 대외 보안 사업까지도 저희는 투자 영역을 확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 차원에서. U+ 창사 이래로 보안만 전담한 행사는 제가 오늘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반증이 되겠죠. U+에서는 내부 보안뿐만이 아니라 U+ 고객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투자를 하나보다 실제로 해주고 계시고, 전폭적으로 지금 저희 보안사업팀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보안 기능들이나 로드맵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통신사가 단순히 재판매하는 형태의 서비스는 아니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 세싱. 하드웨어 설치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또 아까 몇몇 분도 저한테 그럼 U+ 회선을 써야만 이 기능이 사용 가능한가요?
저희 회선을 쓰시면 더 많은 부가 기능들을 같이 쓰실 수 있겠지만 굳이 저희 회선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의존성이 있는 어떤 보안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U+ 세시를 바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회선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여담으로 저희 그 보안 업체 오신 분들 중에는 실제로 차세대 방화벽을 개발하셨던 분도 있고 6년 정도,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제품 기획자이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정보 보안 관련 특허만 8개를 쓰고 오신 분도 계세요. 저희 팀 내에.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서비스를 저도 포함해서 같이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사가 만든 서비스지만 기존의 그 재판의 사업 형태와는 다르니 그 보안 전문가분들을 믿으시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왜 여러 업체분들과 얼라이언스를 맺었냐? 당연하겠지만 저희는 통신사였기 때문에 보안 기술이 없습니다. 예. 저희가 대신에 이제 인프라나 회선 이런 인프라 관련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었죠. 우리나라 국내 보안 업체에서 가장 큰 업체가 물리보안 합쳐진 실러스 빼면은 안랩인데, 안랩이 2,300억, 400억 정도 연매출 수준이 나오는데, 그 정도 규모의 보안 업체도 이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형 보안 서비스에 대한 모든 인프라와 부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허투루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IDC가 아니라 실제 퍼블릭 CSP에 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을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기준으로만 해도 월 4페타, 그러면 테라가 아니고 테라의 1000배인 페타, 4페타바이트의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CSP 입장에서 사용료가 월 4억이 됩니다. 1년에 50억 가까이 되죠. 그걸 계산기를 두드린 기준은 제가 미니멈으로 두드린 건데 1년에 50억 이상이 인프라 비용으로 나가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저희처럼 특정 IDC에 자체적으로 구축할 때는 그거는 CSP를 쓰나 그냥 쓰나 거의 유사한 비용이 나옵니다. 저희는 자체 보유한 인프라가 있고 IDC가 있고 회선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굉장히 많이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저희가 작년 초부터 국내 주요 네트워크 보안 업체분들을 만나면서 같이 이런 세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국내에서는 그 어떤 업체도 단독으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고요. 실제로 19년도에 세시라는 개념이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세시라는 서비스와 그나마 유사한 상용화된 서비스가 저희랑 U+ 세시를 같이 만들고 계시는 모니터랩에서 세시에서 A를 뺀, 네트워크 부분을 뺀 SSE라는 서비스 컨셉으로 2020년도에 제 기억에 상용화를 하셨었고, 그리고 여러 군데 CSP 쪽에 인프라를 올리셔서 그런 이제 비용도 많이 드시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훨씬 더 커버 가능한 영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가 의논을 드려서 같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자랑하자면 작년에 키사에서 과기부에서 보안 협업 성공 실패 사례, 그 다음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업체들끼리 협업한 사례, 그래서 성공한 사례, 협업해왔는데 실패한 사례, 실패해서도 이제 레슨런을 얻을 수 있다라는 컨셉이었겠죠, 과기부 분들은. 그리고 아이디어 사례.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디어였겠죠. 키사에서 원하시던 내용. 그걸 저희가 이제 써가지고 장관상 대상 받은 게 1등상입니다. 그 당시 작년에 2등이 이글루 시큐리티였고 3등이 로그프레스였거든요. 2등, 3등 업체 다 원래 전문적으로 보안을 하시던 업체시죠. 근데 생뚱맞게 U+가 이거 내더니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이 키사의 그 과기부 사무관님도 오셨는데 되게 당황하셨어요. 축하는 해주셨지만. 예. 그리고 이글루 분들도 저한테, 저는 이제 그 이글루 분들이나 그쪽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동종 업계에 계속 10년 넘게 있었으니까, 이런 것 좀 쓰시지 말라고 U+요. 딴 거 하시라고 막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과기부나 키사 쪽에서도 아이디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요 컨셉이나 방향성이 나쁘지 않다,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인정을 해준 거겠죠, 여기서도. 예.
올해는 이제 그 성공 사례로 저희가 또 공모를 하고 싶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 여러 가지 보안 관련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공모전을 아예 진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성공 사례로 그때 다시 한번 공모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세신에 있는 기능들 디테일하게 작성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밖에 부스로 와주신 저희 업체분들 각 업체별 주요 역할을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장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아무래도 이제 그 셋이라는 영역 자체가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고 저희가 지금 모니터랩이랑 같이 진행하는 유플러스 셋이는 프락시 기반 셋입니다. 글로벌 업체로 보자면 G스케일러나 네스코프나 스카이아이 같은 캣3 또는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프락시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셋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저는 태생이 방화벽 태생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나 포티넷 같은 방화벽 기반으로 되어 있는 셋시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모니터랩과 프락시 기반의 셋시를 이미 상품 상용화를 해놨고 앞으로는 이 방화벽 기반의 셋시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려고 하는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대부분의 방화벽 벤더분들께서 아직은 진행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진행 가능하실 때쯤에 유플러스에 연락을 달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아까 저희 정보보호 정책팀장님도 잠깐 말씀하신 라우터 기반 태생이 라우터인 업체들 시스코, HP, 아루바 이런 셋시도 있는데 방화벽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네트워크, 특히 셋시 중에 SDN 기능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게 우리나라는 초고색 인터넷망이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SDN조차도 사실 잘 안 되죠, 사업이. 저희도 SDN 상품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라우터 기반의 셋시는 일단 저희는 차치하고 지금 프락시 기반 셋시 만들어 놨고 방화벽 기반의 셋시도 조만간에 선보일 계획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통합보안 개념스러운 거에 대한 얼라이언스에 대한 시도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굉장히 수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보안 업체분들이 모이면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협업하시다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저조차도 그랬고 그게 이제 중간에 정부 뭐 키사나 가기구가 있다 한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근데 지금 그 정부나 공공이 했던 역할을 LG 유플러스가 전면에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우리 국내 그 보안 업체분들이 가장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투자와 세일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통신사다 보니까 세일즈 역량이나 투자 쪽으로 자금력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합심해서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과제나 이런 걸 통해서 통합보안 같은 컨셉의 그런 것들이 진행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실제로 사업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지속 가능성도 훨씬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하려면 저희 유플러스가 통신사지만 저는 물론 이제 보안업체 출신이긴 하지만 유플러스라고 하더라도 그래 보안에 가장 잘 B2B 대외 서비스가 됐든 그리고 저희 회사 자체 내부 보안이 됐든 보안이 가장 잘 돼 있고 믿을 수 있는 보안 서비스 제공 업체로 이미지를 만들고 고객분들께서 바로 생각나실 수 있도록 보안 사업을 제가 활성화시키고 유플러스 셋시를 성공시키는 게 저희 유플러스 셋시 모델의 가장 큰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셋시 얼라이언스에서 플랫폼이 이제 모니터랩에서 담당하는 부분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앞선 세션에서 임진우 책임님은 기술적인 얘기 빼고 이제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기술적인 얘기만 15분 동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어렵고 또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셋시라고 하는 플랫폼이 주는 가치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보안에 해결하고 싶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분 발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그 앞에 부스에서 좀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발표에서는 좀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존의 경계선 보안 모델, 온프로미스나 이런 레거시 장비 가지고 쭉 지금까지 보안을 잘해왔는데, 이게 기존에는 업무용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들, 업무용 시스템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죠. 뭐 주로 IDC거나 데이터 센터 아니면 뭐 전산실 이렇게 모여 있었을 텐데, 이제 SaaS나 뭐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인터넷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SaaS를 슬랙이나 지라, 뭐 구글 드라이브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업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계실 텐데, 배경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접근해야 되는, 기업에서 보호하고 통제하고 제어해야 되는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내 손에 없다는 거죠. SaaS 사업자의 영역에 위치해 있고, 또 지금 N2SF 가이드라인이나 뭐 망블리 완화가 이제 좀 제대로 자세히 다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망블리 완화의 핵심은 결국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솔루션을 구축하고 이런 각각의 컴플라이언스마다 충족이 되면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 제로 트러스트를 잠깐 언급해보면 결국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항상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의 단말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거고, 내가 접근해야 되는 내부의 업무 시스템, 예를 들어 우리가 기존의 SSL VPN 같은 걸 이용하는 이유가 꽁꽁 숨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인터넷에 있는 SaaS에 접근을 하건 또는 꽁꽁 숨겨놓은 업무 시스템에 접근을 하건, 이때마다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원칙 또는 프레임워크가 계속 언급되는데, 결국 이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를 가장 잘 실현한, 눈에 보이도록 실증으로 만들어낸 플랫폼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시라고 하는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장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뭐 본사나 지사 또는 재택 근무하거나 외부의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 클라이언트 쪽이고요. 오른쪽 상단은 퍼블릭이라고 표기한 인터넷이나 SaaS 애플리케이션들이고, 그 밑에는 꽁꽁 숨겨놓은 기업 업무용 애플리케이션들, 이제 이런 것들이고, 클라이언트가 세시라고 부르는 엣지 보안 스택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엣지 쪽으로 트래픽들을 다 보내주면, 이 엣지에서 보안 검사를 한 다음에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넣어주거나 인터넷으로 보내주거나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내부와 외부를 구분 없이 항상 검증하고, 이런 트래픽이 보면 단말마다 커넥터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디바이스 포스트 체크나 이런 기능들까지 제공하기 위해서 단말에 커넥터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리고 커넥터 외에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네트워크 장비에서 GR이나 IP색으로 엣지 쪽으로 트래픽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기준에서는 커넥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단말에 설치된 커넥터에서 턴온 버튼을 누르면 모든 트래픽이 전부 다 엣지 쪽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아마 이거 기존에 조금 관심 있거나 SSL VPN 써보신 분들은 원리는 같아요. 와이어가드나 오픈 VPN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터널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모든 트래픽들이 엣지를 향하도록 만드는 원리이고요. 이렇게 되면 모든 트래픽이 기업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가든 인터넷을 가든 전부 다 엣지 쪽으로 오게 되는 거고, 엣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SWG, CASB, GTMA, RBI 같은 여러 가지 보안 스택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꼭지로 좀 구분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업무 시스템에, 꽁꽁 숨겨놓은 업무 시스템에 어떻게 안전하게 제로 트러스트 원칙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SSL VPN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차세대 SSL VPN이라고도 이제 뭐
별칭도 있고, 그래서 요 한 장표로 준비해봤어요. 왜냐면 발표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요 한 장이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SSL VPN의 가지는 고질적인 한계점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연결이 되면 내가 가진 그 네트워크에 권한이 있든 없든 다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계정이 없다는 것과 네트워크적으로 접근 불가하다는 전혀 다른 접근이거든요. 자, 그리고 SSL VPN은 한번 연결되고 나면 별도의 모니터링이나 통제나 보안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GTNA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네 가지 볼드 표기한 것만 간단히 찝어보면 최소 권한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용자의 권한을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만 빼고 전부 다 통제한다. 좀 바꿔 표현하면 다 막아놓고 이 사람이 업무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시킨다. 그리고 여기에는 롤, 권한이라는 게 이제 같이 따라오는 거고, 기업의 규모가 좀 크다 보면 뭐 개인이나 팀이나 부서를 가지고도 정책을 구성할 수 있지만 A라는 부서, B라는 부서에도 기획자가 있을 수 있고 C라는 부서, D라는 부서에도 영업대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는 권한, 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런 권한이 같은 사람은 대부분 접근하는 시스템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할 기반으로, 롤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을 다 막아놓고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주게 만드는 것. 이걸 공격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공격자가 특정한 엔드포인트를 탈취했고 그래서 접근을 하려고 한다? 근데 기존의 VPN이면 모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목표하는 시스템에도 다가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달라지죠. 내가 탈취한 엔드포인트가 그 사람이 내가 목표로 하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공격자에게 피로도를 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위 접근 제어는 말 그대로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무용 시스템이 지라라고 가정하면 지라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쪼개지는 거죠. 파일 다운로드나 업로드가 필요한 그룹 또는 읽기만 쓰기만 할 수 있는 그룹,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 단위에서도 그런 리소스나 기능 단위로 쪼개내는 것, 이걸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위 접근 제어라고 해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GTNA의 사실 꽂힌 DPC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단말의 보안 상태가 충족이 되면 애플리케이션마다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르게 차등을 둬서 구성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백신이 설치되어 있느냐, 회사에서 설치하려고 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냐, 뭐 최신의 패치가 입혀져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컨디션들을 조합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MFA나 컨텍스트 기반 인증은 좀 쉽게 말씀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그 처음 보는 단말이 접근하러 왔어요. 그러면 너 인증 한번 해봐. 또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접근하던 시간대가 있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로그인을 시도해요. 그러면 이 컨텍스트 맥락상 뭔가 좀 의심스럽죠. 또는 한국에서 늘 로그인하던 사용자가 갑자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컨텍스트 기반에 이 사람이 조금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한 번 더 인증을 요구하는 이런 스텝업 인증까지도 이제 GTNA에서는 각종으로 주고 있고,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SSL VPN이 가지는 어떤 한계점들을 모두 극복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관점의 업무용 시스템에 접근할 때 가장 현재로서 합리적인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GTNA를 구성할 때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는 커넥터를 설치한다고 말씀드렸고, 서버 쪽에는 서버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거나, 그리고 서버 분들이 모여있는 지점 앞에 손바닥만한 마이크로 어플라이언스, 조그만한 장비를 배치시키거나, 또는 클라우드 환경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배포하는 VM 이미지를 게이트웨이 커넥터를 배치해서 그 게이트웨이 커넥터들이 엣지와 터널링을 맺는 이런 방식이 되고요. 그래서 전 구간은 다 풀터널링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제로 트러스트 원칙 기반의 뭐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RBI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요즘에 대부분 업무용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웹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네이티브 앱들이나 뭐 네트워크 앱들이 이제 대부분 없기 때문에 무거운 돈이 많이 들어가는 VDI보다는 가상 브라우저,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가상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보안을 보상할 수 있다. 그래서 짤막하게 또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보시면 기존에 쓰고 계시던 저기 브라우저, 일반 브라우저입니다. 뭐 엣지나 파이어폭스, 크롬 같은 거 이용해서 접근을 하면 주소가 맨 위는 실제 우리가 리얼 브라우저의 주소인데 이제 리다이렉션이 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내가 목적하는 어떤 웹사이트를 또는 업무 시스템을 접근하려고 했을 때 가상의 브라우저가 대신해서 접근해주고 이렇게 렌더링된 트래픽들만 쭉쭉 리얼 브라우저로 스트리밍을 해줌으로써 말 그대로 내 리얼 브라우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인터넷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RBI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별도의 에이전트나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BI를 이용하면 인터넷에 존재하는 자바스크립트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 왜냐면 RBI가 대신해서 실제 서버와 통신하고 렌더링된 이미지 형태의 스트리밍만 쭉쭉 리얼 브라우저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요. 여러 가지 보안 스택이 있습니다. 세시에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보안 스택들만 몇 가지 뽑아봤는데, SWG라고 얘기하는 기존의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그래서 웹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을 제공해주는 기능. 그래서 뭐 SSL, TLS 복화를 비롯해서 URL 필터링 또는 뭐 유해 사이트 차단, 비영문 사이트 차단, 제어, 그리고 뭐 안티머레어 같은 기능, 인터넷을 안전하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이고, 그리고 이제 캐스비라고 얘기하는 거는 SWG랑은 조금은 비슷하지만 영역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라고 승인한 SaaS에 대한 엄격한 통제, 그리고 그 SaaS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SaaS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그 SaaS 내에서 인라인으로는 트래픽이 오가지 않는 메타데이터의 변화나 이런 것까지도 감지해내고 보안팀에 알림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캐스비 보안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U+C가 가지는 캐스비에서도 큰 장점이 하나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그 글로벌 벤더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사스들에 대한 지원을 거의 안 해줘요.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는 대한민국의 기업이고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스에 대해서는 앞서 페이지에서 잠깐 있었는데, 예를 들어 네이버 웍스라든지 뭐 잔비 이런 한국에 주로 사용되는 사스들까지도 계속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스가 결국은 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어떤 네이버 웍스 드라이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업로드나 읽기, 삭제를 못하게 막거나 다운로드를 못하게 막거나 어떤 그 사스가 제공하는 기능 단위 내에서 온오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템플릿으로 사스들마다 다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스들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 이제 포드 모드일 때는 사스의 고유한 기능별 세부 제어를 지금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공하는 거고, 리버스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집에서 또는 회사가 아닌 곳에서 개인용 단말을 가지고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승인한 사스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대한 접근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리버스 모드까지도 제공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언급드렸고요. 자, 그리고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보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로 대부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챗GPT나 제미나이 뭐 업무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보안 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주는 가치 대비 반비례해서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보안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생성형 AI 쓰지 마세요라고 할 수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생성형 AI에 대한 전문화된 보안, 그러니까 프롬프트도 검사하고 첨부 파일, 민감한 파일 정보 못 내보내도록 방어하고, 그리고 기존의 캐스비가 특정 사스에 전문화되어 있듯이 젠 AI 시큐리티는
특정 생성형 AI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보안 스택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가 되게 똑똑해요. 맥락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키워드나 정의 표현식 가지고 막는 거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토픽으로 구분을 해놓고 이렇게 토픽별로 PHI나 PII 같은 또는 회사의 내부 중요한 정보들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반출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내부에 구축한 프라이빗 로컬 LLM에 대해서 이렇게 인젝션 시키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머신러닝 기반의 탐지라는 맥락 기반 탐지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 결국 좀 이렇게 빠르게 설명드려서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보안 스택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GTNA나 SWG, CASB, 그 다음에 이제 Gen AI 시큐리티를 기반으로 하고 또 RBI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인터넷 구간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라고 얘기하는 프레임워크를 완전하게 세시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주제인데 짧게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뉴스 보면 요즘에 이제 저희가 워낙 해킹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보안이 제대로 돼 있는 거냐 이런 의심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쪽 업계에 있었는데 솔직히 저도 사실 보안이 획기적으로 많이 흘러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면 이제 경계보안이나 이제 이런 쪽이 많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만약 영화를 상상한다면 어떤 연구소에 기가 막힌 생긴 연구소에 만약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좋은 회로가 어디에 컴퓨터 숨겨져 있는데 지금 우리는 담벼락을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킹 안 하지 않습니까? 해커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거기서 그 영화도 보면은 들어온 과정은 찍지도 않고 가져가는 것만 찍지 않습니까? 그만큼 들어오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들어오는 거에 너무 이제 많이 그런 특히 이제 웹업 같은 거에 너무 하고 있다고 보고요. 클라우드도 사실 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보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에 제로트러스트 관련 개념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거고 또 해킹을 왜 어떻게 해야지라고 해킹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마 클라우드도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제 AWS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에서 보듯이 예전에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다 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방화적 구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모두 이제 사람이 진짜 2시간 아니면 이틀 안에 다 시스템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보안적인 요소도 있고 DB, AI 모든 서비스를 오직 설정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웰 아키텍처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왼쪽은 서로 연결이 안 되고 방화적 보안적이 시스템이 따로 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인데 왼쪽은 좀 중첩도 있지만 여러분 중첩이 없이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웰 아키텍처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AWS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서비스 수만 240개 넘고 그리고 리소스 타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서비스와 리소스도 다르지만 거기 리소스 타입이 1300개에서 1500개 또 API 호출이 15,000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복잡하게 얽혀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특징이 사실은 모두 보안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전 방식의 보안은 어떻게 되면 시스템 엔지니어는 시스템 구성하고 보안은 나중에 들어와서 보안을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이 보안과 이 자산이 다 보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그게 고려가 안 된 상태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거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리전이 있고 가용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AWS 우리나라에 가용 영역을 2개 운영한다고 하는데 조만간 올해 안에 4개까지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올해나 내년까지. 그래서 그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WS 자체도 보안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지금 탑10만 쪽 열거한 건데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 유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걸 다 쓰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키는 순간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가는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순수하게 AWS 자체만으로 우리가 보안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능도 사실 되게 알기는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클라우드 보안과 이전의 경계 보안이 뭐가 다르냐, 기존 오프레미스 환경이 다르냐면, 클라우드는 일단 경계가 모호하다. 모호하다기보다도 경계가 자꾸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경계에다가 이 경계가 아니고 저게 경계에다가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뭐 데이터 위치라든지 또 리소스 배포 방식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거하고는 되게 좀 형태가 좀 굉장히 다른 형태, 그다음에 네트워크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특징을 잘 알고 보안을 우리가 적용하고 또는 설계하고 또 감시하고 이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보안을 구축할 때 이런 형태로 구축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자 계정을 세팅하죠. 어차피 시스템 설정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설정하게 되는데 1번부터가 딱 걸립니다. 1번은 누가 하냐? 엔지니어거든요. 보안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1번이. 그러면 그 안에 과연 보안적인 요소를 물론 고려를 하겠죠. 엔지니어도 보안 잘 아시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일단으로 그냥 대충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 3, 4단계 쭉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전통적으로 보안하는 이런 방식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어떤 해킹에 대한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안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은 얘 기능이 뭐야? 그래서 얘 설치해야 돼. 이런 관점에서 적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해킹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탐지해야 돼라고 하는, 자, 해킹은 분명히 어떤 스토리지나 아니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해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서버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가져가는지를 보고 거꾸로 뭔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내가 탐지해야겠다 그런 관점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안 장비들이 있고 얘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배치해 이런 거 끝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그 보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안을 뭐 적겠긴 하지만 그래도 해킹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잡아낼 수 없습니다. 예,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것들 해킹 잡아낼 수 있는가를 면밀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네이티브 환경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는데 요즘에 이제 통신사들도 많이 큰 기업들이 장하는 게 네이티브 환경도 많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고, 네이티브 환경은 이렇게 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호스트 있고 다 아시겠지만 하이퍼바이저 상 베어메탈 있고 컨테이너 이렇게 있는데 이제 컨테이너 환경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 커널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 OS가 없고 호스트에 있는 OS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끌고 와서 컨테이너에서 동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뚫리면 다 뚫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저걸 안 뚫리게 하냐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자꾸 부족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또 뭐냐면 또 섀도우 IT라는 아까 앞서 모니터에서 얘기했죠. 섀도우 IT라는 게 있는데 이 섀도우 IT라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섀도우 IT뿐만 아니고 섀도우 뭐 어카운트라고 해야 되나? 이제 언노운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킹을 이제 유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인데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어떤 자산, 섀도우 IT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자산 이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API도 섀도우 IT에 해당됩니다. API를 몰래 호출해가지고 하는 거 어쨌든 그 클라우드 리소스 상에서는 API 내는 것도 전부 다 리소스 보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보안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심하다. 이건 옛날에 레드헤드 조사한 거고. 자, 그렇다면 클라우드 보안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건 뭐 제로트로도 완전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보안하면 먼저 자산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뭔가 취약점이나 조치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해킹이나 위협을 탐지하느냐라고 하면은 약간 퀘스천이에요. 그냥 취약점만 뭔가 조치하면 아니면은 예를 처리하면 뭐 그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킹하고 전혀 약간은 무관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세 번째를 우리가 목표인데 세 번째는 그냥 줄기차게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차라리 당하고 보건용으로 그냥 가버리든지 이런 방식을 뭔가 전략을 쓰게 되는데 우리 1, 2단계만 딱 이게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위험을 이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공격 표면은 클라우드로 가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클라우드 주요 해킹 유형을 쭉 뭐 10가지로 쭉 봤는데 사실 지금 요즘에 해킹 당하는 게 다 뻔합니다. 사실 계정 탈취해서 측면 이동 공격으로 이제 옆에 쭉 퍼뜨린 다음에 권한을 쫙 확보한 다음에 권한 상습해서 확보한 다음에 거기다가 뭘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랜섬웨어 다 심어놓고 이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빼고 랜섬웨어 심어놓고 협박해서 이제 주고 말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최근도 뭐 좀 당했죠. 이전에는 암호화폐 채굴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기존에 있는 보안 장비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뻔히 알면서도 그거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맨날 그 방화벽 이거만 이제 IPS 뭐 트래픽 맨날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서 CSPM, CIM, 뭐 스토리피 이런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글로벌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초기에는 그냥 다 무조건 개념적이었어요. 취약점을 진단해라, 뭐 그다음에 어디 뭐 이미지 취약점 있으니까 CV 취약점 진단해.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연관성을 분석해서 진짜 해킹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다중 방어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산 계정에서 오는 웰 아키텍처에서 벗어나는 모든 구성 오류라든지 취약점을 본다. 저게 이제 일단 보안 결함을 탐지해야 돼.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론 이벤트만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실제 행위까지 분석해서 이상행위를 보고 그 두 개를 조합한 다음에 이제 마이크어택이나 이걸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마이크어택 분석이 좀 약한 편이고요. 왜냐면 이제 저게 되게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해킹의 과정들을 전부 다 되게 딥하게 해서 그거를 다 이게 연관이 있다 없다 이게 다 분석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그 캐치라인을 가지고 이제 어택 패스도 한번 보고 그래야지 침해 탐지가 사실 되면서 요것들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된다. 이제 클라우드가 이런 걸 하기엔 좀 유리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누는 겁니다. 변경이 있냐.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게 사전 예방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뭔가 신규 변경이 발생하고 또는 그 어떤 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취약점을 이게 발견했을 때는 이거 또는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탐지 영역이 있으면 이게 실시간으로 하는 거지만 실제로 해킹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지속적인 걸 보려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캐치를 해요. 지금은 그냥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따다다다 뭐 해가지고 딱 빼고 그런 거 있지는 않거든. 몰래 들어와가지고 살짝 변경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가져가는 거고 조금씩 가져가고, 그다음에 자기 걸 암호화를 확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AWS 같은 경우 스토리 S3를 암호화 시켜버리면 자기 암호화를 시키면 랜섬웨어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 마이크어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클라우드에서는 하나의 자산이 생기면 그거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산과 연관된 게. 자, 그러면 초기에 우리 어떻게 하냐면 설정을 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설정이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변경이 됩니다. 초기에 이제 설정하는 그 점검하고 뭐 문제 없네라고 넘어가지만 자꾸 변경되면 그 변경된 그 시점이 이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입니다. 이게 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초기 설정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 점점 이 활동에 의한 이상행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니까 그때 보안 위협을 탐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런타임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갖춰야 될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있을 때 이아스만 쓸 거냐, 아니 파스카이 쓸 거냐 했을 때 어떤 솔루션들이 매핑이 되고 결국 목표는 취약점 제거, 공격 표면 최소화해서 위협 탐지하는 거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은 새로 생긴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전 경계 보안에서 없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요. 현재 한 클라우드 보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보안 전체 비중의 30-40%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가트너가 얘기한 방금 클라우드 보안을 위해서 랩세오프스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자 제로 트러스트에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 하는 역할은 뭐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앞단에 있는 것보다는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는 이런 클라우드에 있는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실시간 감시라든지 취약점 탐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이게 현재 또 MTS에도 아마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뭐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보안을 할 때 그냥 어떤 기능에 의해서만 하면 절대 해킹을 못 막는다. 그 해커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거를 어느 단에서 탐지해서 이걸 내가 지속적으로 추출할 거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딱 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누적시켜서 내가 볼 거냐.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콘텀 서비스 개발 스쿼드의 박세리 PO입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만큼 상품 소개는 약간 접어두고 일단 젠 AI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유플러스를 포함하여 고객사에서는 어떤 어려움과 그런 그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저희 회사 안에 보안 조직도 와 계시긴 한데요. 저는 그 회사 규정상 꼭 설치해야 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가장 늦게 설치를 하는 블랙 유저에 가까운 임직원입니다. 좀 바쁘다는 핑계로 좀 미뤄지는 것도 있고 이걸 설치하고 나면 뭔가 느려지고 뭔가 업무 절차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아서 좀 제일 늦게 설치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 보안이 높아질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생산성과 보안 사이에 균형점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관리해야 하는 보안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고정형의 장치인 데스크톱 PC, 그러니까 한마디로 랜 구간에서만 이제 보안을 강화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분지사 간의 통신이 필요해지면서 VPN과 같은 구간 암호화 같은 그런 보안까지도 신경을 써야 했고요. 그리고 이 고정형 장치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노트북과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이 이런 이동형 디바이스를 통한 업무가 늘어나면서 보안의 엔드포인트 관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이동형 디바이스를 통한 그 클라우드 접속이 늘어나면서 기존 정책과 신규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점은 국내 사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도 아까 이제 보안정책팀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30여 개 정도의 사스를 이용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 약 50여 개의 사스로 이제 늘어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부터 이제 고객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대기업 평균 30에서 50개 정도의 그 사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스몰, 미디엄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100개에서 200개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갖고 계신 레거시가 적으면 적을수록 클라우드 사스로 해결하는 영역이 많다라는 의미인데요. 제 다음 섹션인 이제 비즈니스 캔버스의 강력한 CRM 툴인 이제 리케치와 같은 그런 국내 킬러 앱들도 늘어나면서 그 국내 사스 시장은 약 지금 현재 기준 2조 수준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려면 꼭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AWS에서 제시한 7가지 체크리스트인데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저희가 다 아는 방식인 구축형으로 사용을 하면 가장 안전한 방식인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비용을 들이고 리소스를 투입을 하면서 구축형으로 이제 구축을 하는 것이 많은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약간 흐린 눈을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생성형 AI를 그 온프라미스 형태와 서비스 형태 그 두 가지로 모두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안정책팀이 계시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 개인 계정으로 접속을 하는 게 아직은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막히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리스트에서는 이제 AI의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3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핵심 키워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가된 사용자인 누가 접근하게 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IAM, 그리고 그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하는 데이터 시큐리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이런 핵심 가치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D 관리 서비스인 아이다스입니다. 기업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계정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사스 앱을 단일 계정으로 접속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 기반이 아닌 그 디바이스 제어까지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하더라도 그 분사 수준의 높은 보안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정책들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운영 효율성을 제공하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늘어나는 그 AI 서비스까지 통합해서 접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 유저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다스의 계정을 생성하고 나서 그 사용자의 그 직책이나 직함에 따라서 사스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여받은 그 사스에 대해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 지금 이 과정에서 그 사용자 인증을 거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용자 인증을 거치고 나서도 특별히 보안이 이제 높은 보안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특정 사스에 대해서는 그 접속하는 디바이스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정 보안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계정 유출 사고가 이제는 뭐 더 이상 특정 섹터에 있는 사업자만의 그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도 이런 경험이 있고 지금 요새 뉴스를 보면은 각종 그 사업자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아이다스 서비스에 대해서 그 사용자 인증이라든가 디바이스 접근 제어와 같은 그 보안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보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타 솔루션에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그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원천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로도 뚫을 수 없는 PQC 알고리즘인데요. 그 PQC 알고리즘 중에서도 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앞에 이제 인터넷 보안 사업팀에서도 한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동영암호 기술을 2차 인증에 적용을 했습니다. 인증 방식에 적용을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이제 저희가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저장을 해놨다가 그거를 대조해서 연산을 해서 이제 그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맞는지 그 과정을 거쳐서 인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동영암호 기술은 암호화된 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호화해서 열어보지 않아도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워드가 유출된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그 계정을 통한 로그인이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미 반영을 해서 상용화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타사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는 그 패스워드리스 인증 방식인 패스키와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QC 알고리즘을 2차 인증 과정에서 그 다음에 그 KNS라는 인증서에서 키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군데의 과정에서 다 이제 적용을 해놔서 탈취에 의한 그 키 탈취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다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두 단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앱 연동과 인사 데이터 동기화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PQC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다스 서비스를 활용하면 사용자와 디바이스와 위치 기반으로 접근을 관리할 수 있고 데이터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어떤 사스를 이용하더라도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로그로 남겨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를 알파키를 통해서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예시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 AI를 접속할 때 보통 구글에서 이제 챗GPT 써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바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1차 인증으로만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 알파키를 통해서 SSO로 연동을 해놓으면
아래 보이시는 다양한 2차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을 해야만 이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한 인증 수단을 직접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에서 관리자가 우리는 꼭 생체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한 사용자만 인가해 줄 거야 라는 정책이 있다고 하면은 특정한 2차 인증 수단으로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인증 수단을 거치고 나서도 예를 들면 이 디바이스가 맥인지 안드로이드인지 윈도우즈인지 iOS인지에 따라서 한 번 더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MDM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인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알파키를 통해서 보다 쉽게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지금 국내 아이다스 플레이어가 다 외산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조차도 처음에 이제 아이다스를 도입할 때 외산 제품으로 이제 도입을 했었는데요. 이 외산 제품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의 이제 업력이 한 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스 앱을 이제 연동을 해놨다는 것과 그리고 정말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페인 포인트는 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만큼 국내의 클라우드 시장이 엄청 성숙해 있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접수됐던 VOC는 이 외산 벤더들의 요금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랜에 묶여있는 기능들을 다 쓰지 않는데 어떤 특정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비싼 요금제를 내야 한다는 그런 페인 포인트를 저희가 발견했고, 저희 알파키는 핵심 기능들만 묶어서 꼭 필요한 기능만 값을 내고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가 서비스 기능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아무리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비즈니스를 할 때 일단 얼굴을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사업자로서 기술 지원을 보다 편리하고 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인력도 통신사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큰 장점은 이 알파키라는 서비스가 외부에서 개발해서 저희가 약간 화이트 라벨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타 솔루션을 갖다 판다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제 인터넷 보안 사업팀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 회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스형의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이제 리더분들께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주신 이후에 저희가 이제 내재화하는 역량으로 이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U+에서 보장하는 그런 보안 사스 서비스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스의 권한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안을 강화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저희는 계정당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요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지금 여기 와 계신 고객사 분들께서도 외산 아이다스를 이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도입 검토를 해보신 이력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고급형의 서비스를 출시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노코드 기반의 자유도가 높은 워크플로우도 고도화를 해서 9월에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MDM 기능이라던가 그리고 오픈 API 같은 것들이 이제 12월에 또 부가 기능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어떤 환경으로 어떻게 사스들을 이용을 하던지 간에 저희가 다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도입 검토에 대한 것들은 쉽게, 그러니까 좀 접근하기 쉽게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가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사스형으로 이 서비스를 출시했기 때문에 저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체험이나 이런 청약을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B2B CRM SaaS를 운영 중인 비즈니스 캔버스의 대표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또 고객사로서 같이 성장하는 파트너로서, 알파키의 파트너로서 저희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사실 저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보안 전문가가 아니고요. 오늘 앞서 세션들에서 굉장히 제게는 굉장히 알아야 되지만 되게 꼭 이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제 세션은 조금 쉬어가는 세션으로서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 어떤 보안의 고자도 몰랐던, 다만 중요성은 이제 깨닫고 있다가 알파키를 만남으로써 어떤 가치를 지금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꼭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리더분들도 많이 오셨고 의사결정권자 분들도 많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보안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지향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되게 상반돼 보이는 보안과 성장이 어떻게 한 궤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하게 느끼는 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은 그간 어떻게 솔직히 생각했냐면요.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아직 스타트업인데. 남들은 뭐라고 생각할지도 항상 우리 창업팀은 자기는 아직 되게 똑같아요. 그냥 맨날 밤새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하니까 세상 조금 알려줘도 아직은 우리는 성장해야 돼. 요거에만 매몰돼 있었던 게 저희의 현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작년부터 대기업 영업을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업마켓이라고 죠 하게 되었는데, 이때 가장 일선에서 저희가 막힌 게 이 B2B SaaS를 파는 입장에서 바로 보안이 저희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데모 보여드리면 기능 너무 좋아, 이거 써보고 싶어, 너희 회사도 믿을만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보안 체크리스트 보면은 다 빠꾸 나가더라고요. 그냥 아직은 이거 준비가 너무 안 되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도 부랴부랴 저희가 ISO 3종 인증도 이제 받게 되었고, 지금 현재 알파키의 도움을 받으면서 ISMS-P, 이것도 이제 특히 공공이나 금융 쪽에 가기 위해선 엔터프라이즈 뚫기에선 필수적인 그런 자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알파키의 도움을 받으면서 특히 올해 이제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엔터프라이즈를 그래도 고객사를 모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사실은 기여를 해주신 게, 저희는 좀 아이러니하게 보안 솔루션인 알파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예시로 슬랙이라고 하죠. 저희 메신저 툴인데요. 저희 보시면 저희가 작년 알파키를 하기 전에 좀 약간 스타트업이니까 부어지가 많이 빡세요. 정말로. 저희 이제 CX 담당 팀장님이 이렇게 해서 왔는데 보안을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물스물 필요하더라고요. 앞으로 보안 체크리스트 오면은 이거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아. 저희 보안 팀장님도 아직 영세한 스타트업이니까 없거든요. QA 팀장님이 지금 보안 팀장님을 겸직하고 계세요. 그래서 QA 팀장님한테 같이 이제 구축을 해나가자라고 이런 니즈가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이것도 작년에 이제 우리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사 모시자, 준비가 되었어 기능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스타트업에 나름 문화가 있어서 좀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노트북이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가 보안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다 열고 다녀요, 사람들이 사무실. 근데 저희가 또 손님이 많이 오시거든요. 고객사에서는 이런 손님들이 많이 사무실에 오시는데 컴퓨터가 다 열려있고 그냥 화장실 갈 때도 열어놓고 가요. 개성들 털려고 치면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컴퓨터가 열려있으면 가서 그 슬랙 채널에 들어가서 그 사람 컴퓨터로 쓰는 거예요. 나는 바보다. 이런 거를 장난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가 이렇게 다른 컴퓨터에 다른 사람이 하도 많이 열려있으니까 이제 네 컴퓨터 내 컴퓨터처럼 편안하다. 너가 가진 데이터 이제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심지어 저도 많이 페이스북에 CU 비치라는 재밌는 비트를 해서 저한테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CU가 이렇게 허술해서 뭔 일을 하겠냐, 이런 이제 사실은 원성한 영상도 많이 들었고, 지금 보시면 저 이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안을 강화할까, 계정도 정말 털리기가 쉽거든요. 스타트업 가보면 다른 컴퓨터 열어놓고 누구나 그 컴퓨터 쓸 수 있는 공용 컴퓨터니까. 근데 알파키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보안 체크리스트 측면에서 감사 리포트 한 100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약간 다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보안 리스트가 일단은 되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소프트웨어 자체의 보안과 저희 내부 임직원 보안, 특히 이제 내부 임직원 보안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계정 관리 같은 걸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이거는 알파키의 감사 리포트 한 방으로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스, 저희가 쓰는 사스가 70개거든요. 저는 아까 30개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이제 보안이 덜 빡세다 보니까 더 많은 사스들에서 스타트업이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한 달에 700만 원 나가거든요. 저희 사스 비용이. 특히 AI 때문에 요즘에 더 많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 일일이 어떻게 너희들 계정 관리하고 있어. 임직원 40몇 명을. 이거를 한 번에 이제 감사 리포트를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보안이라는 것이 아직은 우리가 조금 이른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거 그냥 비용 드는 거 아니야? 그냥 투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투자 맞고요. 근데 이제 성장을 위한 투자다. 매출 성장을 위한 투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특히나 이제 저희처럼 B2B, 특히 엔터프라이즈까지 이제 목표로 진행을 하고 계신가시라면 매우 매출과 직결되는 성장의 인프라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트북 관리조차 다 떠나서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이제 노트북이 다 이제 열려있고 이런 것들 감사 로고 같은 것도 잘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알파키를 통해서 올인원으로 해결을 저희가 가치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QA 이제 리더님께서 그 전 회사 꽤 유명한 회사인데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스타트업 중에 테스트 빌드가 퇴사한 지 4년 넘었는데 계속 와요. 이게 어떤 예였냐면 계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퇴사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입퇴사자가. 스타트업은 특히 많거든요. 엉망진창인 것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이제 알파키가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온보딩 또 신규 입사자가 저희도 이제 오시면은 그러한 이제 계정 관리부터 이런 온보딩 프로세스까지 정말 쉽게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퇴사자가 있으면 바로 그 계정을 끊을 수가 있고요. 지금 하나하나씩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인데 4시 20분까지여서 저희가 그 전에 하던 거를 예전 문서를 찾아왔어요. 알파키 도입하기 전에. 저희 70개 쓰고 있다가 저기 스크롤이 다 안 돼서 아마 익숙하신 사스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도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프레이머, 기터 많이 쓰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보안뿐만 아니라 계정 관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큰 또 효용을 느끼는 부분은 비용입니다. 비용 관리. 사스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걸 체감이 되고 있어요. 가장 크게 아마 여기 계신 스타트업 분들 아시겠지만 AI가 정말 이 종량제잖아요. 사용량 베이스여서 클로드, GPT 이걸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게다가 저희처럼 에이전트 구축해서 쓰는 곳이면 개발단에서도 계속 호출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알파키가 스마트하게 계속 이제 요금 비교 같은 것들까지 추천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장은 또 영업이익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비용을 스마트하게 관리할지 늘어나는 사스들에 대한 비용 대응도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안은 단순히 방어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B2B 비즈니스에게는 보안은 성장을 위한 심지어 영업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사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의 문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아직은 부족한 게 많지만 오히려 파트너로서 보안, 특히 계정 관리 이러한 영역은 알파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저희가 스타트업으로서 또 저희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과 이렇게 상생하고 성장하는 모델을 같이 만들려고 정말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저희 사실 한 1년 반이 넘고 2년 가까이 된 2년이 됐는데 너무너무 늘 감사하고 특히 이런 솔루션 자체가 아니라 너무너무 박세리 PO님이 열려 계신 분이거든요. 협업에 있어서도 같이 또 협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정말 강력 추천하는 파트너입니다. 네, 저희 리케치 만드는 비즈니스 캔버스 김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